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이상하다. 왜 하필이면 그날이었는지,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하필이면 내가 그 봉투를 받는지. 퇴근길은 늘 그랬듯 지루했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늘 집 앞에서 내려놓으려 애썼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결혼 전보다 분명 더 늙어 보였다. 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다. 아이 분유 냄새, 저녁 반찬 냄새, 그리고 이 집에서만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왔어. 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 아내는 아이를 재우다 함께 잠든 게 분명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시야 한쪽의 어둠 속에서 흰색이 번쩍였다. 장모님 방이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바닥에 떨어진 봉투 하나가 보였다. 별거 아닌 종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봉투 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이유 없이 내려앉았다. 민수에게. 내 이름이었다. 그 자리에 몇 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몸은 멈췄고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다. 왜 장모님 방에 내 이름이 적힌 봉투가 있지? 아내가 쓴 건가? 아니면 나 몰래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어떤 생각도 나를 안심시키지는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봉투를 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알아야 할 것 같은 기분. 그게 나를 움직이게 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더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숨까지 죽였다. 방 안은 늘 그렇듯 정돈돼 있었고 약봉투와 성경책,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보였다. 그 평범한 풍경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봉투를 집어들어 책상 위에 올려두려던 순간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종이 한 장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내 눈은 첫 문장을 읽어버렸다. 아직은 이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 문장은 경고처럼 느껴졌다.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누구를 말하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이 봉투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나였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끝이 저릿했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종이를 다시 접어 넣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끝까지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종이를 완전히 펼쳤다. 민수에게는 당분간 알리지 말 것.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묻어두는 게 모두를 위한 선택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나는 이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가정은 유지되기 어렵다. 특히 민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내 이름이 적힌 문장을 읽는 기분은 마치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 재판이 열렸다는 느낌이었다. 그 애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아이에게 돌아가야 할 책임은 절대 아이가 짊어져서는 안 된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때 아이 방에서 아내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마치 현장을 들킨 범죄자처럼 급하게 종이를 접었다. 쪽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처음 있었던 자리보다 더 가지런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이 집이 처음 보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몸이 전혀 편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나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사위였다. 그런데 방금 전 쪽지 한 장으로 나는 갑자기 가장 마지막에 진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내는 알고 있을까? 아니면 장모님 혼자만 알고 있는 걸까?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쪽지의 문장만 반복해서 재생됐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아내는 내 옆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나는 이미 이 집 안에서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새벽 2시, 3시 시간은 흐르는데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아이에게 돌아갈 책임. 이 가정이 무너진다. 지금은 말하지 마라. 그 말들이 서로 얽혀 나를 재어왔다. 결국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에 나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았다.
어둠 속에서 이 집의 물건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집에 있지만 이 집의 진짜 구성원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아직 집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다. 이 집에서의 나는 이미 그날 밤 끝나가고 있었다는 걸. 다음날 아침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아이 방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일찍 일어났네. 장모님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어제 그 쪽지를 읽은 이후로 장모님을 이렇게 마주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부담스러웠다. 내 출근 준비하려고요.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어색했다.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나를 한참 바라보셨다. 그 시선에는 늘 있던 따뜻함이 아닌 뭔가를 가늠하는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다. 피곤해 보이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어제 내가 쪽지를 본 걸 이미 알고 계신 건 아닐까? 아침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은 전혀 없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 밥을 챙기고 장모님은 조용히 국을 드셨다.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얇은 껍질 위에 서 있는지. 오늘은 늦어? 아내가 물었다. 아마 야근할 것 같아. 나는 거짓말을 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장모님의 젓가락이 아주 잠깐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그 미세한 멈춤이 우연일 리 없다는 걸.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우리는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다. 아내는 늘 과거 얘기는 재미없어라며 자기 이야기를 깊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그저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내의 과거는 없는 게 아니라 숨겨진 것에 가까웠다.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아내가 유난히 예민해졌던 이유, 장모님이 아이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했던 이유, 모든 조각이 서서히 하나로 모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다. 집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장모님 방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봉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문은 어제처럼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방 안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방은 단순한 장모님의 방이 아니라 이 집의 모든 비밀이 쌓여 있는 공간이라는 걸. 문을 열지 않고도 나는 확신했다. 어제 읽은 쪽지는 전부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내가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이 집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나는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는 끝까지 숨기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절대 몰라야 한다고 정해버린 이야기였다. 그날 나는 아직 집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집을 떠나는 장면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몰랐다. 그 결심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될 거라는 걸.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가 났고 장모님은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 방에 있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장모님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어깨가 굳었다. 네,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끝나서요.
잠깐의 침묵. 장모님은 국자를 내려놓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셨다. 민수야. 그냥 이름을 부른 것뿐인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요즘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 보여?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장모님의 눈빛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사람이 말이 없어질 때는 보통 혼자 끌어안은 게 있을 때더라.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에 가까웠다. 저녁 식탁에 앉았지만 젓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아내는 아이 얘기를 하며 웃었고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장모님이 갑자기 말했다. 민수야,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할까? 아내는 아무 의심 없이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남은 건 나와 장모님 둘뿐이었다. 너도 이제 눈치챘지? 장모님의 말은 돌직구처럼 날아왔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거.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미 부정하기엔 너무 많은 걸 느껴버렸으니까.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장모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이미 정해진 결론처럼 들렸다. 그날 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아내는 나를 빤히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혹시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그 질문에 심장이 세게 뛰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내 역시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알고 싶지 않아서 묻지 않고 있는 쪽에 더 가까웠다. 며칠 뒤 아이 예방접종 기록을 정리하다가 나는 우연히 한 장의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다.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출생병원이 우리가 알고 있던 곳과 달랐다. 날짜도 아내가 말해왔던 것과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머릿속에 스친 쪽지의 문장, 장모님의 시선, 아내의 침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바꿔왔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아이의 장난감, 아내의 사진, 벽에 걸린 가족 액자. 모든 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이 집은 나를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진실로부터 나를 떼어놓기 위한 공간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아직 짐을 싸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리고 곧 알게 된다. 왜 모두가 내가 집을 나와야만 했는지를.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 안을 더 눅눅하게 만들었다. 아내와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계셨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는 눈은 아니었다. 민수야,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장모님이 나를 불렀다. 앉아라. 나는 천천히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마치 오래 미뤄둔 이야기를 이제야 시작하려는 사람들처럼. 너 아이 서류 봤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정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부정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네. 장모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후회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다. 그 말은 자랑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어조였다. 장모님은 아내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그 애가 너 만나기 전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어. 아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그때는 정신도 몸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었지.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아이는 그 시기에 생겼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애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장모님의 시선이 내가 아닌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그 결정이 무엇이었는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민수야. 장모님이 내 이름을 다시 불렀다. 너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짐처럼 느껴졌다. 혈연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장모님은 서둘러 덧붙였다. 하지만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아니, 웃음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웠다. 내가 선택한 결혼, 내가 지켜온 가정,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관계. 그 모든 것 위에 이미 누군가의 선택이 겹쳐져 있었다. 그럼 저는요? 처음으로 내가 물었다. 저는 알 권리가 없었던 건가요? 장모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다. 아니, 모든 걸 말하려 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아이 서류, 장모님과의 대화, 그리고 쪽지의 존재까지. 아내는 처음에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다 점점 말수가 줄었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모르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 이름을 중얼거렸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미 부부는 아니었다. 새벽녘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아이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힘들었다. 짐을 챙기며 나는 생각했다. 이 집에 남아있는 건 책임일까 아니면 침묵에 대한 동조일까? 거실 문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봤다. 이 집은 더 이상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문을 나서며 나는 깨달았다.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도. 집 문을 닫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쾅 하고 닫힐 줄 알았는데 문은 마치 다녀오세요라고 말하듯 부드럽게 닫혔다. 그게 더 아팠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주차장에 서 있는 내 차는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시동을 걸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그 생각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돌아간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나는 회사 근처의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침대는 딱딱했고 이불에서는 세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이 그 집보다 숨쉬기 편했다. 아침이 되자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아내에게서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몇 번이나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 잘 지내? 아이 괜찮아? 미안해. 어떤 말도 정답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흘러갔다. 회의 업무 점심시간.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나는 계속 다른 공간에 있는 기분이었다. 집이라는 공간, 아이의 숨소리, 아내의 얼굴. 모든 게 머릿속에서만 존재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아이 오늘 열은 없었어. 잠도 잘 잤고. 그 짧은 문장에
눈앞이 흐려졌다. 아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아내의 방식이었다. 너는 여전히 아버지다. 그 말 대신 그녀는 아이의 하루를 전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짧게 답했다. 다행이다. 고마워.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리였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으려다. 어쩐지 알 것 같아서 받았다. 민수야. 장모님이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이렇게 나갈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웃음이 났다. 아니, 웃음과 한숨의 중간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도 장모님이 말을 이었다. 아이만은 버리지 말아라. 그 말에 나는 분명히 대답했다. 그건 처음부터 버린 적 없습니다. 집을 나온 지 몇 주가 지났다. 나는 여전히 아빠였고 전 남편이 되어가고 있었고 누군가의 사위였다. 아내와는 아이 이야기만 나눴고 장모님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어떤 날은 모든 걸 망쳤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 집을 나와서야 비로소 나는 내 감정을 속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 사랑과 책임은 다르다는 걸, 그리고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니라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이의 선택, 아내의 용기, 그리고 내가 다시 집이라 부를 공간에 대한 이야기. 어느 날 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라는 점이 이미 예사롭지 않았다. 민수야. 오랜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는 많이 잠겨 있었다. 우리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 마주한다는 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 우리는 집이 아닌 동네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잠을 못 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엄마랑 많이 얘기했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이미 어떤 결론이 나올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아내는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알아도 외면해 왔다는 표현이 맞았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 아내는 말했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결국 엄마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였다는 것도 이제야 알겠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너한테도 아이한테도. 그 사과는 늦었지만 가벼워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사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며칠 뒤 우리는 셋이서 처음으로 다시 만났다. 아이를 마주하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았다. 아이의 체온, 숨소리, 작은 손. 모든 게 내 기억 속 그대로였다. 아빠.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다. 혈연이 무엇이든 서류가 무엇이든 이 아이에게 나는 아빠였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한테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이 스스로 알 권리가 있을 때 숨기지 않겠어. 그건 침묵이 아니라 준비였다. 우리는 다시 함께 살지 않기로 했다. 이별이라는 단어보다는 거리라는 말이 더 맞았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 다른 집으로 옮겼고 장모님과도 물리적인 거리를 두었다. 나는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났고 아내와는 아이의 보호자이자 동료로 남았다. 가끔은 이 선택이 너무 비겁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다. 하지만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선
이 정도의 거리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금 나는 작은 원룸에 산다. 거창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숨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 아이 사진은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주말이면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나는 이제 안다. 집이란 같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거짓 없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걸. 그날 장모님 방에서 쪽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이 과연 가정이었을까? 나는 지금도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하다. 그날 이후 나는 집을 나왔고 그 선택 덕분에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